20년대 문화통치 우리가 배웠어. 자, 10년대 무단통치에서 힘으로 막 억누르다가 3.1운동이 발생했네. 그래서 이렇게 통치하면 오래 못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뭔가 유화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화통치의 내용과 실상은 달랐고 오히려 민족 분열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다. 그런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 경제 부분은 어떻게 일본이 침탈했는가? 1910년대에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시작했지.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이야. 산미 증식 계획. 이 산미 증식 계획을 보기 전에 이 밑에 있는 회사령부터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 허가제였어. 일본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동시에 일본 기업도 한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다라고 쌤이 설명했을 거야. 자, 근데 20년대가 되니까 일본 안에서 일본 기업들이 웬만큼 다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이윤을 위해서 그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꿔. 신고제. 일본 기업이 신고만 하면, 알리기만 하면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신고만 하면 기업을 만들 수 있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기업과 일본이 만든 그 기업, 대기업 딱 들어와서 경쟁을 하니까 누가 이겨? 일본의 대기업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막 잠식해 가는 거야. 심지어 관세까지 철폐를 해요. 관세. 관세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잖아. 이런 관세도 철폐하니까 일본 기업은 더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농업 국가였잖아. 근데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농부들이 이제 농사 안 짓고 도시로 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야. 공장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안에 쌀이 부족해지네. 그럼 부족한 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로부터 뺏어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 그것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개간, 관측사업, 수리시설 확충, 종자 개량, 그리고 뭐 비료 확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고 그 결과 실제로 생산량이 늘어나.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생산량 늘어나겠지. 중요한 건 뭐냐? 증산량, 즉 생산량보다 증가 생산된 양보다 일본이 가져가는 수탈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야. 이거는 약간 퍼센테이지 개념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래 쌀 생산량이 이 정도였다 치자. 근데 증가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만큼 증가하고 뭐 요만큼 증가했어. 쌀의 생산량이. 그런데 수탈량은 어떠냐? 예를 들면 원래 수탈량은 한 요만큼 수탈해갔어.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막 이렇게 수탈해가는 거야. 생산량은 한 2배 정도 올랐잖아. 근데 수탈량은 몇 배가 올랐어? 한 3배, 4배 이렇게 올랐잖아. 그래서 생산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수탈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안에 쌀이 생산되지만 쌀이 없으니까 쌀값은 올라가겠네. 쌀값 올라가면 농민들이 좋아할까? 지주들이 좋아할까? 지주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심지어 여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들 있잖아. 이렇게 종자 개량, 수리시설, 비료 확대. 원래 이런 거는 다 지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월세방을 산다고 하면 세대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잖아. 그 이제 집의 주인이 있고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 같은 걸 리모델링 하거나 뭐 증축시킬 때 필요한 돈은 다 그 집주인이 내는 건데 월세 사는 사람한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야. 싫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갈 데 없는 사람한테. 땅이 없는 사람한테, 소장농한테 혹은 농민한테 이거 너네가 부담해. 안 하면 너네한테 땅 안 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인
부담을 지웠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고, 교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교사가 제복을 입지 않고 칼을 차지 않는다. 원래 10년대에는 딱 제복 입고 칼 차고 다니잖아. 그 엄청난 공포정치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무단 통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조금 유화시켜주는 척 하는 거야. 교육 기회 확대하는 거야. 이제 돈 좀 있으면 기회가 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일본 유학도 시켜주는 거야. 일본이 되게 잘해주는 것 같네. 일본이 그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 교육 안에서 어떤 거를 이제 심어주려고 했을까? 일본이 너네를 지배하는 거는 정당한 거야. 오히려 너네한테 득이야. 너네 일본한테 잘해야 돼. 친일파의 논리를 막 계속 지속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기회 확대를 표방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였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민족 입장에서 우리 민족에서 이제 고등교육을 위해서 우리만의 대학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배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걸 벌이는데 이게 성공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방해해서 이제 그거 실패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무마책으로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야? 이게 지금 서울대가 된 거지. 서울대 전신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1920년대 문화통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야. 여기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지? 문화통치의 내용과 실상. 문관총독 임명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경찰서는 오히려 늘어났고 검열, 삭제, 치안유지법 등으로 우리 민족운동이나 표현 자유, 결사, 집회 이런 거 다 억압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일본 내 쌀 소비는 이 정도인데 생산량은 그거보다 적다. 쌀이 부족하니까 조선으로부터 쌀을 가져오자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저번에 쌤이 설명했지? 했어? 네.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가면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 1910년대, 20년대 각각 문화 통치를 배웠어.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른다. 왜 그러냐? 1929년에 세계적으로 거대한 사건이 하나 터져. 뭐가 터지지? 너 1. 아니야. 미국과 세계대전. 미국이랑 관련돼 있는 거야. 그 베트남이랑 아니에요? 연도 개념이 없는 거야. 뭔가 미국 하면 뭔가 관계되는 건 아는데 그 연대적인 시기가 안 맞긴 하지.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경제? 인플레이션. 대공황. 경제 대공황. 그 경제 대공황이 1929년에 빵 터지는 거야. 미국의 경제가 박살난 거야. 그래서 세계의 경제가 박살났듯이 지금도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라는 게 우리가 저금했을 때 그 돈도 이자가 높아지는 거지만 대출 이자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출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보통 대출 끼고 사는데 대출을 못 받아. 받을 수 있어도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안 사니까 집값 어떻게 돼? 떨어지고 막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미국의 경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듯이 이때 당시에도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 많은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대공황이 발생해서 미국 경제가 박살난 거야. 그러면 대공황은 왜 발생했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쉽게 도식화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미국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거야. 당시 거품 경제로 이제 경제가 좋아 보여서 되게 잘 될 거야 하면서 이제 미리 이제 생산품을 엄청 만들어 놓은 거야. 회사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이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야.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야. 그래서 회사가 망해. 회사가 망하니까 그 회사에 다니던 종업원들도 잘리는 거야. 정리해고 당하겠지? 그 종업원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우리 아빠가 있는 거야. 그 우리 집은 이제 돈을 벌어와 못 벌어와?
못 벌어와. 우리 집 돈 없으니까 살기도 힘들고 국가에 세금도 못 내. 국가는 돈이 없어지겠네? 그러면서 경제가 박살난 게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자유주의에 맡겼더니 이런 게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을 기점으로 이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이런 거 다 배웠지 너네. 네. 그지? 그거 맞지?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가 되게 많아. 식민지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식민지에다가 어떻게 할까? 빨대 꽂고 빨아먹는 거야. 그러면 식민지들은 더 힘들어지겠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나마 이제 먹고 사는 거야. 식민지가 많으니까. 근데 일본은 식민지가 별로 없어.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경제가 박살났는데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 보니까 식민지로부터 막 수탈해 오는 거야. 일본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식민지를 봤더니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수탈을 해가도 일본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식민지를 더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야지. 침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일본이.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침략 전쟁을 하니까 이걸 막고자 나온 게 미국, 영국, 프랑스고 이게 2차 대전이야. 그래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필요해. 군사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러시아에서 징집령을 내렸지? 징집령. 그래서 러시아 남자들 군인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러시아 국민인 그 러시아 남성 국민이 그래 우리 러시아 조국을 위해서 저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겠어 하면서 이제 막 입대하니? 뭐하니? 도망가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겠대. 일본을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정말 기분 좋게 막 가서 막 전쟁에 참여해? 안 하는 거야. 근데 군사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총알바지로 쓰자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일본을 위한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일본 군대에 입대해서 일본을 위해 싸워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싸워? 안 싸우지. 총 들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치?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게 뭐냐? 조선 사람 안에 있는 조선의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그 안에다가 일본 정체성을 집어넣자. 그러면 얘는 일본을 위해서 싸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보면 맨 처음에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나라를 군수 공장, 전쟁을 위한 영토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이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거야. 이게 병참 기지화 정책이야.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국가총동원법. 일본이 침략을 하지. 그래서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 이걸 만주사변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에 만주국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싫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그때 당시 변두리 지역이야. 에이 뭐 저 정도쯤이야. 근데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라는 게 벌어져. 중일전쟁.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거야.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이제 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 일본 국가가 전쟁을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라는 법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병제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병사가 없으니까 지원을 받겠다 이거야. 일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일본을 위해서 천황 위해서 싸우자. 친일파가 막 선동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막 내가 막 일본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막 군사로 지원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 그리고 징용, 징병. 징은 강제야.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하잖아. 강제성이 있는 거야. 세금 안 내면 깜빵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징용, 노동력을 위해서 징발하는 거야. 병사를 징발하는 거야.
학도병 부족하니까 학생들도 이제 군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위안부도 동원하고 삼미등식 계획 제기한다. 다시 원래 삼미등식 계획은 20년부터 이제 34년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40년대가 되니까 다시 재개를 해. 왜? 전쟁할 때 먹을 게 필요하니까. 군인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배급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제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일본이 나눠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야. 많이 줬겠니? 적게 줬겠니? 적게 줬겠지. 공출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건 일본이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 거야. 어떤 집을 갔는데 이 마당이 마당 그 대문이 철로 돼 있네. 문고리도 철로 돼 있고 그릇도 철로 돼 있네. 다 가져가는 거야. 그 철 녹여갖고 총알 같은 거 만드는 거지. 공출제 싹 다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남쪽에 면을 만들게 하고 북쪽에 양을 사육하게 하는 거야. 다 전쟁할 때 필요한 거야. 면, 군복 만들면 되지. 양, 뭐 식용으로도 되고 양털 가지고 또 겨울을 위한 전쟁 그런 물품 같은 거 만들고. 남면 북양 정책. 그리고 황국 신민화 정책. 본격적으로 천황 국가의 신민, 새로운 백성화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을. 그게 황국 신민화 정책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야. 신사참배.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 배웠었지? 그런 신사를 강제로 참배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인 이름으로 만들게 강요를 하는 거야. 일본 이름으로 안 바꾸면 국민 취급을 못 받아. 학교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강요한다. 이게 황국 신민서사야.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천황폐하의 충의를 다한다. 강한 국민이 되겠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강제적으로 암송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여기 창씨 개명. 창씨 개명 안 한 사람은 학교에 입학 진학 거부한다. 구탁, 질책, 증오한다. 공사기관에 채용 안 한다. 모든 사무 취급해주지 않는다. 국민 취급 안 하겠다 이거야. 내선일책, 내지라 불러. 일본을. 일본과 선, 조선은 하나다. 일선동조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똑같다. 그러니까 조선 너희들 일본을 위해서 좀 싸워라 이거야.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해서 우리를 통제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1조, 2조, 3조, 4조 그리고 조마다 조장을 둬서 통제를 하는 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하고 조선사상범 예방 부금령.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 하면 가두는 거야. 독립운동을 할 것 같아. 그럼 가두는 거야. 해서 가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 자고 있지 않은데 잘 것 같은데 학생도 끌고 가는 거야. 말도 안 돼. 그지? 조선어학회, 국어단체, 독립운동 단체로 누명 씌운 다음에 없애버린 사건이야. 농촌진흥운동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을 해가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수탈해 갈 데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 수탈해 가려고 우리나라를 살려두는 거야. 그게 농촌진흥운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소학교라는 지금의 초등학교네.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 국민학교의 뜻이 뭔가? 황국 신민 만드는 학교야. 천황의 국민을 만드는 학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안 쓰지. 그렇지? 일제의 잔재니까. 이거를 41년도에 이렇게 국민학교로 이제 소학교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어, 조선 역사 교육 금지시키는 거야. 그 대신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관련된 것만 막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은 일본 이름이야. 맨날 신사참배하고 맨날 한국신민서사 맨날 암송해. 그러면 별도의 민족교육이 없으면 얘는 쥐가 진짜 일본인인 줄 알아. 이런 걸 일본이 노렸다라는 거야. 안타깝지.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간혹 가다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일본어 되게 잘하시는 어르신 계셔. 다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거지.
강제동원,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 그래서 공정동원하고 위안부도 강요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을 아예 일본 침략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배웠는데 각 10년대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꼭 카테고리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국가총동원이요. 국가총동원 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국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 풀어보고 맞춰보자. 자, 이 정책이 실시된 시기야, 시기. 두 번째 줄 보면 일본식 시와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 나오네. 상시개령. 그러니까 30년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30년대니까 답은 1번 한국신민서사가 되겠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자행한 수탈. 중일전쟁은 1937년. 넓게 보면 1930년, 좁게 보면 37년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30년대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전후로 좀 나뉘거든. 전쟁을 본격화했냐 뭐 그런 차이긴 한데 30년대로 보면 이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징용에 동원된 한국인 3번이 되겠다. 다음,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야, 시기.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회사령 허가제는 몇 년도야? 몇 년대야? 1910년대. 10년대 걸 찾으면 되니까 답은 1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1910년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또 이 시기네. 이 시기를 보면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했대. 1930년대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1930년대 일본식 성명 사용이 강요되었다. 창씨개명이 강요되었다. 답 4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배웠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저항운동을, 민족운동을 벌였는가 그 부분 배워보자. 고생했다.